이게 어디서 손을 대? 이 옷이 얼마짜린데?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귓가를 울리는 파열음이 거실을 때렸습니다. 제 고개가 맥없이 옆으로 꺾였지요. 화끈거리는 뺨보다 더 아픈 건 제 발치에 툭 떨어진 실크 드레스 위에 번진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각질 앞에 10년의 헌신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던 날, 제 운명을 바꾼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사실 사태의 발단은 너무나도 사소했습니다. 옷방 정리를 하다 분무기에서 튄 그 미세한 물방울 하나가 이 집의 법이자 진리인 유애리 사모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58세의 유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손끝 하나에도 무식함이 묻어난다니까. 이거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야. 내까짓게 평생 일해도 못 사는 옷이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박정태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의 그림자였습니다. 박 의원의 구겨진 와이셔츠 깃을 세우고 유 사모님의 까다로운 식단을 맞추며 저택 구석구석 쌓인 먼지한 톨까지 닦아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만. 시끄러워. 죄송하면 다야. 내가 흘린 그 천한 땀방울이 묻었을까봐 소름 돋아. 당장 가서 락스 가져와. 락스요? 그래. 내 그 더러운 손, 소독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으니까.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변변한 직장 없이 재활 중인 42살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집에서 나오는 월급 봉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락스통을 꺼내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유애리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거기 무릎 꿇어. 그리고 대야에 락스물 받아와서 손 담그고 있어. 냄새 안 빠지면 오늘 저녁도 굶을 줄 알아.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락스의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물에 희석되지 않은 원액이 제 거친 손마디에 닿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유애리는 그 광경을 보며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일 남편 선거 출정식인 거 알지? 대외적으로는 내가 천사 사모님 소리 들어야 하니까 너는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있어. 혹시라도 그 구질구질한 얼굴 내비쳐서 표 깎아먹지 말고. 유애리는 남편 박 의원의 재선을 위해 밖에서는 온갖 봉사활동을 하며 서민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던 그 손으로 집에서는 가사도우미의 뺨을 치고 락스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락스물에 담긴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손가락 사이로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의원의 저택에 손님 8명이 모였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과 화장이 짙은 여자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안주를 내놓고 와인을 따르며 거실과 주방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일하면 저절로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와인병을 들고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손님 중 한 남자가 제 팔을 스치더니 와인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와인 몇 방울이 남자의 셔츠 소매에 튀었습니다. 유에리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제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라고? 우리 손님 옷에 와인을 쏟아? 네가 이 옷감 물어낼 수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당장 무릎 꿇고 손님한테 사과해.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8명의 시선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해진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무릎뼈가 유독 아팠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새벽 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와인잔 24개, 접시 32장, 냄비 5개. 다 끝내고 도우미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내 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락스 때문에 갈라진 손가락, 설거지 때문에 퉁퉁 부른 손마디. 이 손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방은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과 유에리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비자금 장부 어디다 뒀어? 감사원에서 한번 훑을 수 있다는데. 걱정 마세요. 저 무식한 도우미가 쓰는 가계부 밑에 숨겨놨으니까. 설마 국회의원 집안 비리가 가사도우미 손때 묻은 수첩 속에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 제가 매일 식재료 값을 적던 낡은 수첩. 그 속에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석 달째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재활치료 끊긴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밀렸어? 300이요. 엄마, 나 다리 다시 굳으면 어떡해?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2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유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월급을 며칠만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병원비가 밀려서. 유에리는 소파에 앉아 손톱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사모님, 제발이요. 아이 다리가 굳을 수도.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유에리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손톱줄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김순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해봐. 10년 전에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 갈 데가 없어서 울면서 사정했잖아. 그때 내가 걷어줬으니까 지금 내 아들이 병원에라도 다니는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순자 씨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겠어? 유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에리가 손톱줄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다리 성한 사람도 제 밥벌이 못하는 세상에 내 아들 거를 수 있게 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순자 씨가 진짜 아들을 위하는 거면 여기서 감사하게 일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게 최선이야. 내가 틀린 말하고 있어?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걷어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틀린 말하고 있어? 10년을 듣다 보니 가끔은 정말 그런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내 아들이 정말 낳아봤자 소용없는 사람인가? 유에리의 말은 주먹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일주일 뒤 저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에리가 외출 준비를 하다가 금팔찌가 없어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 내 금팔찌 어디 있어?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금팔찌요? 어제 화장대 위에 놓으신 걸? 거기 없어. 내가 치운 거 아니야? 저는 사모님 귀금 속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유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본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가방 내놔. 네. 내 방에 있는 가방, 지갑, 서랍 다 열어. 사모님,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그럼 열면 되잖아.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지. 왜 못 열어? 저는 제 방으로 유에리를 안내했습니다. 유에리는 제 낡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뒤집었습니다. 금팔찌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에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없긴 한데 어디 숨겼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 유에리가 나간 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도둑 취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금팔찌는 유에리의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유에리가 직접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에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니었나 보네. 근데 순자 씨, 사람이 한번 의심을 받으면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남 탓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 안쪽을 너무 세게 깨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비자금 수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부엌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자 제 낡은 가계부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손바닥 크기의 검은 수첩이 끼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저는 글을 잘 몰랐지만 숫자는 알았습니다. 건설사에서 들어온 돈, 구청장에게 나간 돈, 부동산 업자에게 건넨 돈. 금액 뒤에는 어김없이 박 의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보던 그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 검찰이 새벽에 들이닥치는 이유. 바로 이런 장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박 의원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순자 씨, 혹시 부엌 서랍 건드린 거 없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버틴 여자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이요?
제가 매일 식재료 적는 수첩만 꺼내 쓰는데요. 다른 건 만진 적 없습니다. 박 의원의 눈이 제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를 젓는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박 의원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건 무덤까지 갖고 가는 거야. 알지? 네, 의원님. 저는 박 의원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싱크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본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앞치마 안주머니에 넣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에서 먼 동네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먼 곳을 골랐습니다.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수첩 한 장 한 장을 유리판 위에 올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하는 기계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32페이지, 장당 50원, 1600원어치의 복사가 이 집안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수첩을 다시 앞치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유혜리.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야, 김순자. 너 지금 어디야? 쉬는 날이라 장 좀 보러 나왔습니다. 장? 아침 6시 반에? 네, 새벽 시장에 가면 나물이 싸서요. 사모님 드실 나물 좀 사려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올 때 두부도 사와. 단단한 걸로. 네, 사모님. 전화를 끄는 저는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32장의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비닐봉지에 싸서 제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시장에서 산 두부와 나물을 유혜리에게 건넸습니다. 두부 사왔습니다, 사모님. 유혜리는 두부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구겼습니다. 이게 단단한 거야? 말랑말랑하잖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더 해봐. 더 해봐라. 문제는 그 복사본을 어디에 가져다 줘야 하느냐였습니다. 저는 검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기자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쉬는 날마다 다니던 동네 교회의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구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교회 봉사 후 칼국수를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큰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증거가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야 해요? 김 집사가 국밥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야?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궁금해서요. 김 집사가 한참 내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0년을 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국밥 그릇을 밀어놓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도 구청에서 30년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볼기짝 때리고 쌍욕하고 돈 떼먹는 거 나도 겪어봤어. 한 번은 과장이 장기 근속 포상금을 빼돌리는 걸 알았는데 감사실에 얘기했더니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을 뻔했지. 그래서 알아. 검찰 같은 데에 가봐야 위에서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김 집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진짜 큰 사람 잡으려면 기자한테 가는 게 낫더라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 중에 신문사 탐사팀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 정직한 아이야. 내가 연결해 줄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매트리스 밑에서 복사본을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32장. 빠진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비닐에 싸서 넣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우였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아니 엄마, 오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대. 이대로만 가면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래. 제 손에서 비닐봉지가 사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진짜야? 응. 오늘 선생님 부축 없이 내 발짝 걸었어. 엄마,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철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복사본이 든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뭐라 했었지요. 내 아들 걸을 수 있게 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사모님. 우리 아들이 제 발로 걸으면 저도 내 발로 이 집을 걸어나갈 수 있어. 사흘 뒤 저는 서울역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일간지 탐사보도팀 오정수 기자.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는 제가 건넨 32장의 복사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진짜면 엄청난 겁니다. 진짜예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저 숫자가 뭔지는 내가 더 잘 압니다. 오 기자는 복사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대가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보도가 나가면 어르신이 누군지 알아낼 겁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락스 때문에 갈라지고 하얗게 벗겨진 손이었습니다. 기자님, 이 손 보이죠? 락스 원액에 담갔던 손이에요. 10년을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더 잃을 게 없어요. 다만, 우리 아들이요. 다리 다쳐서 재활 중인데 저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가 어떡하나 싶어서. 근데요, 기자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혼자 내 발짝을 걸었어요. 그 아이가 제 발로 서는 날 엄마도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잖아요. 오 기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보도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보도 시점도 어르신이 그 집에서 안전하게 나온 뒤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리려는 손이 아니라 지켜주려는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제가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혜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 그 순자 말이지? 걔 요새 좀 이상해. 눈치가 달라졌어. 다음 달에 내보낼까 해. 제 손에서 옷걸이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주워들었지만 귀는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10년 넘었으니 퇴직금이 좀 나가긴 하겠지만
적당히 떼면 되지. 그리고 말이야, 걔가 좀 순에 빠져서 어디 가서 신고할 배짱은 없을 거야. 내가 10년 동안 봤는데 뭐 자기 의견 한번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보낸다. 적당히 떼면 된다. 자기 의견 한번 내는 사람이 아니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 눈에 처음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순에 빠진 줄 알지. 10년을 그렇게 봤으니까. 하지만 사모님이 10년 동안 본 건 제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날 밤 오정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저 곧 이 집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럼 보도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어르신이 나오시는 날 바로 나갈 수 있게요. 2주 뒤 유혜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파에 박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나가줘. 유혜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밖에서 봉사할 때 쓰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가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얇았습니다. 10년치 퇴직금이 들어갈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거기 석 달치 월급 들어있어. 감사하게 생각해. 유혜리가 다리를 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이래봬도 너한테 인정은 있어. 10년을 봐왔잖아. 근데 사람이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야 서로 좋은 거야. 솔직히 순자 씨가 깨뜨린 그릇값, 못 입게 된 옷값 따지면 오히려 내가 참아준 거야. 그치? 10년의 노동이 석 달치 월급으로 정리되고 그마저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혜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10년입니다, 사모님. 명절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했습니다. 유혜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박 의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 조용히 나가. 괜히 시끄럽게 만들면 내 아들한테까지 불똥 튈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도우미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캐리어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캐리어 하나라니요. 저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핸드크림, 그리고 매트리스 밑에 비닐봉지. 저는 비닐봉지를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옷으로 덮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칸방,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 이 방에서 3650일을 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누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아침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픈 날에도. 저는 마지막으로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우가 23이던 해에 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철우는 생생한 다리로 제 어깨에 팔을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보았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10년 동안 이 부엌에서 수천 끼의 밥을 지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제가 만든 밥을 먹으며 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유혜리가 거실 소파에서 매거진을 넘기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순자 씨,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집 면접 보면 내 이름 대지 마. 내가 여기서 일했다고 하면 우리 집 품위가 떨어지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데 제 등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택 앞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10년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 기자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자님, 저 오늘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가진 건 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캐리어 속에 32장의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제 눈에 처음으로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철우의 원룸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철우가 저를 위해 늦은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야, 앉아있어. 내가 할게. 아니, 엄마. 오늘은 내가 해줄래. 철우가 라면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면이 좀 불었고 국물이 좀 짰지만 저는 그 라면을 먹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다운 밥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수천 끼를 만들었지만 정작 제 마음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봐왔던 그 얼굴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박모 씨, 수십억 원대 비자금 장부 적발, 건설사 뇌물, 구청장 매수, 부동산 투기 정황 다수 확인. 제가 복사했던 32장의 복사본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박 의원님의 저택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요. 유혜리 사모님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민의 어머니라 불리던 그 고상한 얼굴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사모님이 악을 쓰는 사이 박 의원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태우다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더군요. 라이터와 함께 반쯤 타다 남은 종이 뭉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본이 사라져도 제가 목숨 걸고 빼온 복사본 32장은 이미 온 세상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에게 빌려 입은 정장이 어색했지만 제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 맞은편 피고인석에 유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에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습니다. 유혜리의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유혜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정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락스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맞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굶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 꿇고 락스물에 맨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걸 보며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검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폭행 외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매를 맞고 난 뒤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내가 이래서라도 잡아줬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그 말을 10년 동안 들으니까 가끔은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제 몸을 때리는 것보다 제 영혼을 밟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셔터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혜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이 자리에서 내가 뭔데? 재판장님이 의사봉을 3번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혜리의 비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군요. 10년 전에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추악한 소리를 온 세상이 듣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혜리가 법정 경위에 의해 다시 억지로 앉혀졌습니다. 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지요. 내가 너를 10년이나 먹여 살렸어. 배은망덕한 것.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유혜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10년 동안 사모님 집에서 일했습니다. 먹여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일한 겁니다. 그 차이를 사모님은 끝내 모르셨네요. 법정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혜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그 얼굴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 의원님은 징역 12년, 유혜리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과 관련된 재산은 전액 환수되었고 제가 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과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제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오 기자님이 다가오셨지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기자님, 저는 벚꽃잎을 제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한테 그러는 걸까요? 10년을 곁에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아플 때 약 챙겨줬는데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걸까요? 오 기자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마 이 세상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 테니까요. 저는 법원에서 나와 곧장 철우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우리 철우가 보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우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발, 또 한 발. 내 발짝이 아니었습니다. 5, 6, 7. 철우가 혼자서 7발짝을 걸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혔던 10년치 서러움이 다 빠져나가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철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락스 자국이 흉하게 남은 바로 이 손으로요. 철우가 유리창 너머로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걸었어. 저도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봤어. 다 봤어.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을 락스물에 담그라고 했었지요. 그 독한 락스물이 결국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까지 전부 씻어내 버렸네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을 찍는 순간이 옵니다. 저에게 그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 위에 무릎을 꿇고 락스물에 손을 담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참고 있는 순자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가 증명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